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1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단골 메뉴다, 그지요?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됐습니까?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이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3번 되겠다, 그지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구성요소 3가지였다, 그지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생산량이라는 거는 정액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지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생산량이라는 내용이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건 아주 예외적일 거다, 그지?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한다. 그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되겠지만 정액법이니까 사용되지 않을 거다. 오케이. 문제 3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주식 배당, 현금 배당 뭐 이런 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기재할 겁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그리고 현금 배당을 한다고 그 금액의 최소한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기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3, 4라는 내용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기록이 될 거고 자기 주식 이런 내용은 기재될 일이 없겠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4번 봅니다. 다음 중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데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다, 그지요? 위탁 판매, 위탁 매출이라고 표현했네.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우리 물건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위탁자는 언제 수익 인식한다고? 그 물건 받은 수탁자, 즉 홈쇼핑이 소비자들한테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홈쇼핑이 소비자한테 물건 파는 시점, 그때 그게 우리 물건이니까 위탁자는 그때의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탁자는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는데 1번 지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수탁자, 위탁자가 우리가 홈쇼핑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돈 받을 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그지요? 틀린 지문은 1번 되겠고 2, 3, 4 확인합니다. 2번.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하는 때 수익을 인식하더라. 맞지요? 자, 우리 회사는 구두 회사라고 가정합시다. 구두 상품권, 구두 티켓을 팔았다 이겁니다. 구두 상품권 팔 때 일단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수익 인식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제 수익 인식한다고? 구두 상품권 들고 있는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가지고 그 상품권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 매장에 있는 구두를 가지고 가는 순간 우리는 수익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 설명이지. 우리는 상품권 판매한 구두 티켓 판매한 구두 회사야. 자, 우리는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우리 매장에 있는 구두를 주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우리가 받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됐습니다.
3번 단기 할부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 즉 인도하는 날의 수익을 인식한다. 그지요? 단기 할부이든 장기 할부이든 원칙적으로는 언제 인식한다고? 물건 넘겨주는 인도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할부 판매 개념은 뭐라고요? 물건 오늘 넘겨주고 돈은 나중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따박따박 돈 받는 거래를 할부 판매라고 이름 부르고, 그러한 할부 판매의 경우 설사 돈을 나중에 여러 번 나누어서 돈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언제 수익 인식? 물건 넘겨주는 오늘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지요? 맞는 설명. 4번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자. 그래서 2, 3, 4 맞고요. 1번이 틀린 지문. 문제 5번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나머지 계정 과목과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1번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지요? 이 산업재산권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요.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거는 정답 1번 되겠지. 됐지요?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은 익숙한 계정 과목이고 무형 자산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은 조금 생소한 분이 있을 수 있겠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 가게가 스타벅스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좋은 재료를 따박따박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스타벅스라는 그 간판을 딱 걸 수 있으니까, 그지?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런 가맹 계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재산 가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지? 그런 거를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지요? 이런 거 전부 무형자산 계정 과목. 문제 6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런 것도 엄청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이런 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그지요?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지. 따라서 분류다른 거는 3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실제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5천만 원인데 장부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해당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상품 계정 과목 가지고 좀 단순화시켜서 분석해 봅시다. 도소매 기업이라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상품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에 해당하잖아.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에 적히고 단기 매입이 왼쪽에 적히고 오른쪽에 기말 금액이 적히고 매출 원가가 적힐 겁니다. 됐지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금액을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라고 부르고 그 금액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 두 녀석이 나누어 먹는 구조다 이겁니다. 그지요? 자, 실제 기말 재고 5천만 원 이걸로 딱 장부에 반영돼야 되는데 장부상 기말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작게 4,500만 원으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조금 잘못되었다, 그지? 기말 금액이 실제보다 좀 작아진답니다. 그러면 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두 녀석이 나누어 먹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요 영향을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네. 자,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매출 원가가 커지고 자,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 그지? 비용이 커지면 당기 순이익은 작아지는 거다, 그지?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결국 기말 자본으로 반영된다, 그지? 그러면 기말 자본이 작아지는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검산할 수 있다, 그지?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로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되는데 기말 재고가 자산이다, 그지? 자산이 작아지는 거고 부채는 등장한 적 없어. 자본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자산이 작아지고 자본이 작아지니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좀 잘못되었을 때의 영향을 쭉 분석해 보았고 됐습니까? 자, 그러한 영향 분석한 걸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작아진다, 그지? 매출 원가는 커진다, 그지? 자산 금액은 작아진다, 그지? 자본 금액은 작아지는데 증가한다고, 커진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것이지. 됐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8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7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공인중개사 수수료 20만 원을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했답니다. 됐지요? 자, 땅 샀는데요.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고 어디 땅값이 좀 오를 겁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땅값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좀 얻으려고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지? 따라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투자부동산 계정 과목 써서 회계 처리할 겁니다. 투자부동산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하겠지. 50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이제 돈 나가는 거 적습니다.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부채 증가 기록한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 안 하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기록하자. 500만 원. 너무 쉬울까봐 수수료한 게 끼워 넣었네. 자산 취득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차변을 자산 증가로 기록한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이라는 자산을 20만 원만큼 증가시키면 결론적으로 520만 원이 투자부동산의 취득 원가가 되겠지. 그리고 대변에 20만 원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돈 20만 원 어떻게 줬다고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당좌 수표가 있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다, 그지? 언제든지 가까운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의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입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우리가 오늘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계정 과목.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다, 그지? 공인중개사한테 돈 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변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지. 됐습니까? 열심히 요 거래를 분석해 보았고요. 자, 요 분계에서 등장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랍니다. 외상 매입금 없다, 그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되잖아.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없다, 그지?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 없다, 그지? 그러면 등장하는 건 only 투자 부동산밖에 없지.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관련 범위 밖에서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총 고정원
그러니까는 일정하다 그지? 조업도가 늘어나더라도 총 원가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려면 조업도가 어떤 범위라고? 관련 범위 안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그 조업도 범위 안에서 그러한 원가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건데 관련 범위 밖이랍니다. 우리 회사는 1년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2,000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0개부터 2,000개까지가 관련 범위다, 그지? 그런데 뭐 5만 개, 뭐 이러한 생산량으로 분석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지? 뭐 5만 개를 생산하려면 공장을 막 추가로 지어야 될 거고, 뭐 그러면 관련 범위 안에서는 고정 비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만 관련 범위 밖으로까지 막 확장시켜 보면 그 원가 행태가 막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 범위 밖이라면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 됐지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2, 3, 4 확인합니다.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고 현재의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더라. 그지?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데 단위당 원가로 따져보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지? 4번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지? 됐습니다. 2, 3, 4 맞고요. 1번 지문이 틀렸다. 문제 10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거는 뭐 이것도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됩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라는 단기 총 제조원가가 기재되고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고려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까지 기록되는 서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공품 내용은 기재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결론값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기록되고 됐지? 1, 2, 3번은 기재되는데 매출원가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매출원가는 어디에 가보아야 알 수 있다고? 손익계산서에 가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됐지요? 정답은 4번. 문제 11번 봅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물관리 부문, 건물 관리해주는 경비팀에서 집계된 원가를 각 부문으로 뿌릴 겁니다. 무슨 기준? 면적 기준이 제일 합리적이겠지, 그지? 면적이 넓으면 경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 노력이 많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2번, 공장 인사관리 부문에서 집계된 원가를 각 부문으로 뿌릴 겁니다. 무슨 기준? 각 부문의 종업원 수, 머릿수 기준으로 뿌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지, 그지? 그런데 급여 총액이라는 배부 기준이랍니다. 좀 이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 자, 인사팀에서 집계된 원가가 있는데 요거를 A 부문과 B 부문으로 뿌릴 거야. A 부문은 한 사람, B팀은 5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인사 관리에 있어서 좀 시간 노력이 많이 투입되겠잖아. 될 거잖아. 그지? 그러면 1대5 비율로 뿌리는 게 제일 적합할 거다 이거지. 그런데 연봉을 따져보면 A 부문에 있는 한 사람은 연봉이 1억 원이야. 동그라미에서 게임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B 부문에 있는 5명은 각각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5명 합해봤자 연봉이 1억 원이다 이겁니다. 연봉이라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1대1 비율이랍니다. 요 인사관리팀에서 집계된 거를 1대1 비율로 뿌리면 이상하다, 그지? 안 되겠어. 머릿수 기준으로 1대5 비율로 뿌리는 게 합리적이겠네. 2번이 틀린 지문. 됐죠? 3, 4 확인합니다. 전력팀에서 집계된 원가 뿌립니다. 무슨
비율, 전력 사용한 비율대로 뿌리면 제일 합리적이겠지. 수선팀에서 찍게 된 원가요. 수선 횟수, 그지? 수선 횟수가 많으면 거기에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3, 4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2번이 좀 이상하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정답 2번. 문제 1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 원가 및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종합 원가 계산.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인데요. 재료비와 가공비 전부 다 구해보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라고 이름 부르고 직접 재료비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그지? 출제한 분은 그냥 직접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문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됐지요?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제공품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 기초 5,000개, 기말 10,000개, 단기 착수 35,000개. 왼쪽 합계는 40,000개네. 오른쪽 합계도 40,000개겠지. 완성된 거는 30,000개. 오케이.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까지 고려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지? 완성된 거 30,000개를 5,000개와 25,000개로 그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초제공품에서 완성된 거, 단기 착수한 거에서 완성된 거. 됐지요? 자, 파이프라인 그려볼까? 5,000개는 작년까지 70%가 진행되었고 70%에서 출발합니다. 70% 출발해서 올해 완성되었어. 25,0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어. 기말제품 10,000개는 완성도가 30%네.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30%에서 멈추었어. 됐지요? 오케이. 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합시다. 25,0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왔으니까. 자, 이제 5,000개 판단합시다. 자, 재료비, 가공비, 투입 시기가 서로 다르다, 그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 그와 달리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균등 투입. 됐지요? 자, 재료비부터 구하자. 공정 초기 몰빵 투입. 자, 5,000개는 70%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미 작년도에 원가를 받았고 올해에 받은 재료비는 하나도 없다, 그지? 0개.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 투입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70%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갔으니까 30%만큼 재료 가공비를 얻어 먹었다, 그지? 그래서 5,000개 곱하기 30%, 5, 35, 1,500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기말제공품 처음부터 출발해서 30%에서 멈췄는데 재료비는 공정 초기 몰빵이니까 10,000개 곱하기 100%, 만이라고 적으면 되고. 가공비는 10,000개 곱하기 30%, 3,000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산합니다. 요거 두 개 합하면 35,000. 요거 세 개 합하면 나 이런 게 계산 어렵더라. 계산기 두드립니다. 1,500 플러스 25,000 플러스 3,000 하면 29500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볼 수 있고 정답 뭡니까? 재료비는 35,000, 가공비는 29,500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은 1번 되겠지.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는 1번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지요? 2번 생산지국 과세원칙 틀렸다 그지요? 3번 전단계 세공제법 맞고 간접세 오케이. 틀린 내용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는 말이겠지요. 자, 그림 그려볼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6개월이다. 그지? 1월부터 6월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 6개월이 과세기간이다. 근데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출발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지? 자, 개업을 언제로 할까? 개업을 3월 1일에 했다고 가정할까? 3월 1일에 개업했으면 1월 1일부터 출발할 수 없잖아. 사업 시작을 3월 1일에 했으니까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다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조금 변형해야 되겠지. 사업 개시를 3월 1일에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은 2월 15일에 했대. 그러면 3월 1일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2월 15일부터 출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 말입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출발을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 그때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그 설명이지. 됐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말이지. 원칙적으로는 뒷부분 볼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게 6개월이 원칙적인 과세기간인데 만약에 회사가 10월 20일 날 폐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 갈 수가 없잖아. 10월 20일 날 폐업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마지막 과세기간은 요게 되겠지.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입니다. 그 설명이지.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7월 1일부터 폐업한 날 10월 20일까지로 하겠다. 3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해야 된다. 틀렸다 그지요? 자, 마지막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야. 자, 요 10월 20일이라는 폐업일로부터 25일 따져버리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겁니다. 회사마다 폐업하는 날이 막 제각각 다르잖아. 그지? 뭐 어떤 회사는 10월 20일 폐업한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10월 15일 날 폐업한 회사도 있고 그지? 뭐 그러면 마지막 과세기간이 좀 제각각 날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폐업한 날부터 25일을 헤아리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하는 날이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폐업을 10월 달에 했으면 10월 달 지나고 나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십시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10월 달에 폐업한 회사들이 폐업한 날짜가 제각각 다르더라도 어차피 이 회사들은 전부 다 다음 달 25일, 11월 25일까지 마지막 신고하면 될 거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즉 폐업한 날부터 25일 따지는 게 아니고 폐업한 날의 다음 달 25일로 규정되어 있고 그거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3번이 틀린 지문. 4번 간이 과세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과세기간이더라. 그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더라. 됐습니다. 틀린 질문 3번.
문제 15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1번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용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우리 회사가 고객사에 선물 주려고 물건 샀습니다. 가게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오케이. 1번은 공제 안 돼요. 2번 제조업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 소형 승용차 1998cc의 유지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상의 매입세. 우리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영업팀 승용차 고치면서 카센터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참고로 우리 학습 차원에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범위. 자, 비영업용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회사가 그 차를 업무용으로 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차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부 다 비영업용으로 보고 있다. 회사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를 영업용으로 보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더라 그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 회사, 자동차 판매 회사 이럴 경우만 영업용으로 보아주는데 문제자료 보니까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그냥 컴퓨터 만드는 제조기업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설사 회사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즉 업무용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인 것이다. 됐지요? 그다음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의 소형 승용차 범위 봅니다. 승용차라는 거는 8인승 이하의 차다 그지? 8인승 이하 and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 초과를 말하는 거다. 됐지요? 8인승 이하이면서 and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차를 말하는 거고 자, 승용차라는 단어 속에 8인승 이하 의미가 담겨 있고 배기량만 확인하면 되겠네. 1000cc 초과한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에 등장하는 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맞고 따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됐죠? 3번 제조부서 화물차 수리를 위해서 제출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 이번에는 차는 차인데 트럭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매입세 공제 된다 그지? 그래서 3번이 매입세 공제 되는 것이고 정답은 3번 되겠다. 4번 확인합니다. 4번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 간이 영수증은 어차피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식이다 그지? 그래서 증빙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황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봤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할게요. 세법 개정을 통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걸로 명칭이 변경되었대요. 접대비라는 이름이 전부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걸로 딱 바뀔 겁니다. 프로그램 다룰 때 접대비가 없네 당황하지 마시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접대비를 말하구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입력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지금까지 제 11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